자, 아무튼 우리가 지나간 시험은 이제 지나간 시험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5단부터를 다 했으면 거기까지가 시험의 역할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대학 입시할 때 이제는 정시도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되고 이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뭐 스카이하고 뭐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 인서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처음에 서울대에서 한 3년, 2년 정도 전부터 정시에서도 내신을 조금씩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것이 점차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내신 점수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의 취지는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거를 내가 실수를 했고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일종의 계기로 사용하는 거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목적이 원래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해봤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번에 했던 실수를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만회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시험 칠 때마다 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뭐 그 순공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고등학교라고 하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가, 어느 과를 가는가 이거에 대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나머지 남아있는 60년, 70년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적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이 3년만 제대로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남아있는 6, 70년의 인생이 편해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3년 동안 내가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막론하고 내가 뭔가를 굉장히 성심성의를 다해서 열중해 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정말 큰 하나의 재산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보면서 한번 3년 동안 공부에 한번 미쳐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뿌듯함과 함께 정말로 그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웬만한 일반적인 대학들 이름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대학들 가서 우리가 대학생 때 끽해봤자 아르바이트 해봤자 뭐 편의점 그 다음 PC방 그렇죠? 이런 데죠. 그렇죠? 최저시급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 더군다나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알바도 쓰네 안 쓰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진짜 한 5시간씩 6시간씩 뼈 빠지게 일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름 있는 대학이나 혹은 뭐 의대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알바도 그냥 과외 일주일에 한 2-3군데만 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 200은 벌어요. 대학생이. 알겠습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를 너무 못 봤어요. 얘가 중학교 때 암기식으로만 공부를 해놓으니까 생각을 못한 거야. 약간 성격도 되게 무식한 스타일, 약간 돌쇠 같은 스타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진짜 밥도 막 엄마가 저녁으로 족발 대짜 갖다 줄 정도로 혼자 먹는 양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약간 무식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이 무식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힘이 좋았어. 알겠죠? 그래서 1학년 딱 끝마치고 1학년 때는 국어 점수를 거의 한 70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단대국어 나눴었는데 알겠죠? 단대국어는 그래도 남고라 아까 얘기했듯이 남고라서 국어가 비교적 주변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야. 주변에는 왜 다 숙명여고라든지 뭐 진선여고라든지 여고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중학교 때 다 암기로만 공부를 한 거야. 솔직히 우리가 중학교 공부는 국어도 외우기만 하더라도 80-90% 외우기만 하더라도 90점 이상 맞잖아. 그렇죠? 그것만 믹 생각을 하고 1학년 때 암만 내가 혼내고 외우지 마라 했는데도 지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 암기식으로 계속 돌아갔던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7점을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고1 딱 끝마치고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울면서 상담을 했어. 국어가 너무 힘들다고. 올해 선생님이 혼냈어요. 나는 분명히 너보고 국어 외워서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계속 외워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너는 외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외워서 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받은 거라고 공부하고 바꿔라 이렇게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한 3개월, 4개월을 진짜 고생하면서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80점, 90점 이렇게 넘어가고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1년 재수하고 의대를 갔어요. 1학년 때 70점도 못 넘기던 애가 1년 재수해서 의대를 갔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걔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1학년 때는 솔직히 아무리 의대라도 1학년 때는 좀 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주중에 과외하고 주말에는 맨날 대만 가고 주중에 과외하고 주말에 일본 가고 맨날 전화하면은 주말에 일본인데요, 대만인데요 이제를 하고 있어. 알겠어요? 뭐 태국인데요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식은 한 30% 이상이 학교에 안 와요. 졸업식만. 왜? 쪽팔리니까. 알겠죠? 재수하거나 아니면 이름 없는 대학 가게 되면은 쪽팔리니까 졸업식 자체를 안 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조금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하고 이런 애들은 당당하게 이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졸업식부터 여러분들 인생은 이미 계급이 나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없으면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도 내가 힘 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거기서 노력을 해서 일단은 먼저 힘 있는 자가 된 다음에 바꾸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유념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내가 집에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은 없는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시험이 끝나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줄게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강남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할까? 그렇죠. 보통 학생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걔네들은 비싼 데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얼마 정도까지 가르쳐봤냐면은 국어 한 과목에 120만 원 하는 학원에서 가르쳤어요. 한 과목에 120이요? 네. 의치약대 그 전문반 해가지고. 뭘 가르쳐야 120이요? 국어 똑같이 가르쳐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상관 안 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일단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솔직히 선생님은 거기서 한 과목에 120만 원짜리 학원에서 가르쳐요. 왜냐면 그쪽은 진짜 의치학대 전문 지원하려는 애들 위주로만 딱 짜가지고 가르치는 학원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 진짜 120만 원씩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거의 뭐 한 20몇만 원 받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수업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자꾸 착각을 해. 거기는 뭐 비싸서 주고 공부해서 잘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보면은 물론 뭐 대부분 학원에서 공부를 하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14시간 이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학교 수업 듣고 바로 마치자마자 학원 가가지고 학원 수업을 밤 10시까지 들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복습을 한 12시, 1시까지 하고 자요. 알겠습니까? 주말에 학교 가듯이 똑같이 집에서 아침 8시, 9시에 나와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돼서 집에 들어와서 또 한두 시간 또 공부하고 잠을 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공 시간이 기본 14시간에서 16시간이 돼요. 공부하는 시간. 이게 뭐 학원 수업을 듣든 뭐 중간중간 자습을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걔네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16시간 이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걔네들이 계속 학원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집중력 이런 게 무리가 있으니까 학원에 가서라도 계속 듣고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계속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요. 알겠죠? 실제로 뭐 강남에서 좀 공부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은 요즘 뭐 국어 학원만 3군데씩 4군데씩 다닌대요. 알겠죠? 똑같은 거 들어도 이 선생님의 이런 좋은 점, 저 선생님의 저런 좋은 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쏙쏙 빼먹기 위해서 학원만 여러 군데를 다녀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공부 좀 강남에서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은 거의 9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항상 강조하듯이 국어 수학으로 대학 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솔직히 상대평가가 국어 수학밖에 남지 않았어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지? 그러니까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학원을 국어도 수학도 그렇고 보통 2-3군데 이상은 다녀요. 알겠죠? 물론 너고 그렇게 여러 군데 학원을 다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만큼 집에서라도 혹은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라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적들은 주변의 친구가 아니야.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병정구도 그렇게까지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병정구 스카이 몇 명 갑니까? 일단 한손안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해야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전국에서 한 5등 정도 안에 들어가야 스카이 간다는 소리야. 스카이나 의대를 간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반에서 3등만 하더라도 인서울 가요. 반에서 반에서 5등만 하면 인서울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스카이 같은 경우는 반에서 한 1, 2등만 하면 가요. 알겠습니까? 그게 교육 격차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스카이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숙명여고 같은 학교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게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문제만 굉장히 치사하게 내고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야. 자꾸 어려운 문제 도전하고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수업 내용은 다른 학교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 문제는 그 이상으로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 적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강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쟤네들이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되뇌이면서 자꾸 스스로 칙칙질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요 3년 동안은 그냥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월수만 학원을 간다고 하면 그지? 그러면 화, 목, 금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집이든 스카든 어디든 자리를 잡고 무조건 밤 10시까지는 무조건 공부한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이런 시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화장실 20분만 간다고 치더라도 1년이면 벌써 50시간, 60시간씩 돼요. 알겠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낭비하기보다는 물론 그때 뭐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수학 문제 풀 수는 없어요. 그렇지? 하지만 그때 하다못해 정 안 되면 한국 뭐 대표 단편 소설이라 단편 솔직히 읽을 시간 되거든요. 화장실 가면 보통 한 20분은 있잖아요. 한 20분이면 단편 소설 한 편 읽어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뭐 영어 단어라든지 아니면 국어도 요즘 단어가 많이 어려우니까 국어 단어라든지 그 1등급 어휘력 같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단어도 좀 외워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우는 데는 굉장히 화장실이 좋아요. 똥 싸는 시간. 똥 쌀 때 생각보다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냥 차에서 피곤하다고 졸리지 말고 그때도 움직이면서 뭐 그런 단어라도 좀 본다든지 알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그 틈새에 이제 남는 짜투리 시간을 또 잘 사용해야 돼요. 물론 이건 2차적 문제예요. 일단 1차적은 내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킬 수 있게 좀 습관이 들었다 싶을 때 이제는 또 뭐야? 이런 짜투리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자꾸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은 좀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 까놓고 얘기를 해서 지금 즐겁고 나중에 불행한 것보다는 그쪽 왜 남은 시간 6, 70년인데 그렇지? 지금 즐겁고 나중에 불행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좀 고생하고 나중에 편한 게 훨씬 나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유념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에 좀 더 내가 진심으로 온 정신을 다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쓸데없는 소리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하지만 오히려 이런 얘기가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돼요. 알겠죠? 솔직히 수업 1시간 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 1시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치동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뭐 수학만 좀 간당간당하지 나머지 전부 다 1등급을 이번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어도 100점이고 과학도 100점이고 영어도 뭐 90몇 점이고 이러니까 시동료도 그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번에 대신 국어가 좀 쉽게 나오긴 했대요. 그래서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100점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반으로 하면은 한 20몇 명, 30명 좀 안 되게 있나 봐요. 알겠죠? 근데 그래도 하더라도 이제 1등급 점수가 한 90, 한 6점, 7점 이 정도로 잡힐 것 같기는 해요. 그 사이로. 알겠죠? 근데 어쨌든 뭐 자기는 이제 국어도 100점 받고 1등급 받았고
그래서 기말을 나오면 물론 좀 어렵게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맞기는 해요. 요즘 바뀐 내신에서는. 지금 현재 바뀐 내신에서는 5등급제로 바뀌었고, 대학 입학 때도 학생들이 이제 등급 A, B, C, D는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A, B에 좀 많이 분포되게 만들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이번에 자기 학교 수준 안에서 시험을 낸 난이도는 딱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우가 공부 아직은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 짜고 이런 것도 잘 모를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주요 과목은 하루에 최소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타요. 그러면 국영수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순공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짜는 게 중요한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를 해둘 거는 시간 계획을 짤 때. 알겠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6등분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내가 순공 시간이 3시간이야. 나에게 주어지고. 근데 물론 뭐 지금 지우 얘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너무 훨씬 많겠지? 사실은 굉장히 좀 학원 그 스케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지? 훨씬 많겠지. 그지? 뭐 최소 화목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시간 이상 될 수가 있고, 목요일은 뭐 국어학원 오니까 좀 그렇지만, 뭐 화요일도 화요일도 가 있고, 그러니까 뭐 평소에 못해도 4시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4시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시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까놓고에서. 고등학생이 10시까지 공부한다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최소 12시에서 1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6시 반, 7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3년 동안 그 정도 투자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최소입니다. 강남에는 3당 4락이라고 하죠.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 붙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 떨어진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공 시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난 6등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3등분은 각각 국, 영, 수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내가 순공 시간이 3시간이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 6등분 중에서 3등분은 그렇죠? 30분, 30분, 30분씩 6등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30분, 국영수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등분은 뭘 해야 되냐? 부족한 과목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국어 30분 1시간은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실력이 느는 공부는 아닙니다. 다만 내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축축하게. 네, 알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런 행위까지 안 하잖아요. 아마 한 달만 지나도 등급이 떨어져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 성적을 유지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올리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등급이 올라가는 공부는 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성적 유지 공부고 요게 등급을 올리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 능력의 80에서 90% 계획을 할 것. 알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학생들이 공부 학습 플래너 쓰다가 포기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시험 열려서. 아니요, 계획을 못 지키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을 못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지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110, 120을 쏘는 계획을 짜놓으니까 당연히 못 지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못 지킨 거는 다음 날로 이걸 시키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도 120%가 짜져 있네. 그러면 또 못한 게 이제 40%로 드는 거야, 그죠? 그럼 그 다음 날 또 되면은 또 2월 된 것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이번에 못한 게 60%가 돼요. 그럼 애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계획을 짜는 거지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항상 계획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80%, 90%로 계획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문제까지 내가 풀 수 있어. 그러면은 계획은 80문제, 90문제를 계획을 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당연히 오히려 시간이 남겠지, 평일은. 물론 그 시간에 띵가띵가 놀라는 시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8, 90%를 자르면은 무조건 시간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 오늘 한번 했던 것 중에서 어려웠던 거 한 번 더 보기. 내지는 좀 틀렸던 거 오답 한 번 더 하기. 이런 시간을 제대로 마무리하면 그날 할 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계획이 지속성이 생겨요. 동기부여가 그렇죠. 알겠습니까? 내가 일단은 지키게 돼야지 지속성이 생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100문제밖에 못 푸는 놈이 110문제, 120문제를 계획으로 짜놓으면 당연히 10문제, 20문제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더 늘어나게 되고 못한 게 더 늘어나게 되고 하니까 자꾸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일주일 안에 걔네는 그만둡니다. 계획 짜는 걸. 알겠죠? 계획만 그만두면 모르겠는데 공부까지도 엉망이 되어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플래너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계획을 짤 때는 내 능력의 80에서 90%로 무조건 계획을 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세 번째, 계획은 무조건 완료를 할 것.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남은 시간에는 그렇죠, 어려웠다. 다시고 5할 오답 다시 하기. 이런 걸로 제대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계획을 짜놓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할 거고 이 중에 내가 순수하게 공부할 시간은 몇 시고 몇 시까지고 각각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내가 몇 문제 정도를 풀 것인가. 그렇죠? 뭐 솔직한 말로 30분 정도면 국어 같은 경우는 한 2지문 정도 풀 수 있을 거예요. 2지문, 3지문 정도 풀 수 있겠다. 그렇지?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면 3지문 정도 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3지문 정도 풀어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에 오답 한 번 더 해보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딱딱 지켜나가면은 계획도 이제 성취감도 느껴져서 계획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알겠습니까? 자꾸 그러면은 실력도 더 쌓이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자꾸 수능 시간을 늘려야 되고 딴짓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늘 쌤님이 야단치지만 휴대폰 솔직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솔직히 말해서 휴대폰으로 깡무슨 거 별짓 안 하잖아. 네 해봤자 SNS. 그쵸 뭐 해봤죠. 그치 뭐 웹툰 보기, 뭐 유튜브 보기. 그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치?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 중요한 연락도 없어요. 까는 거 얘기하면. 솔직히 핸드폰 솔직히 말하면은 강남 지역은 고등학교 때 투지폰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투지폰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강남이에요. 오히려. 공부 좀 한다? 좀 생각이 좀 다르게 바뀌었다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스마트폰 해제하고 투지폰을 바꿉니다. 한때 공신폰이 엄청 강남에서 유행했어요. 저 그거 썼었어. 공신폰이 뭐냐? 딱 뭐야 카톡 그 다음에 인강 이거밖에 안 되게 그렇지? 그런 거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 안 하면 솔직히 그걸만 해도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쉽게 말하면 뭐 하다못해 몸이 찌뿌둥하니까 뭐 잠깐 좀 일어나서 기지개도 펴주고 하고 알겠지? 그러고 나서도 가능하면 쉬는 시간에도 전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봐주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자꾸 되뇌야 됩니다. 결국은 알겠죠? 왜? 사람은 당연히 자꾸 망가지고 문제가 잊어먹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지우는 솔직히 자신감은 어느 정도 충만해요. 솔직히 그 정도 성격이면은 자신감이 없는 성격은 아니에요. 소심한 편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소심한 애들은 그거부터 문제인 애들도 많아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이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우는 그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꾸 이제는 점점 어려운 걸로 자꾸 더 도전하는 그런 약간 도전 정신도 더 중요한 거죠. 문제도 좀 더 어려운 거 풀어보고, 그죠? 하다못해 솔직하게 이것도 괜찮아요.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심지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한 문제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공부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자꾸 되뇌이면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플래너를 쓰세요. 알겠습니까? 네, 정말로
그 잘만 쓰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못 쓰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독이지만 모든 건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쓰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자꾸 플래너부터 쓰는 연습부터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 능력을 잘 생각해가지고 항상 능력의 80% 90% 정도만 처음이니까 어려우면 80% 정도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아 내가 한 30분이면 그래도 한 30문제 풀 수 있겠는데 그러면 20문제만 푸세요. 그럼 남는 10분 동안 오답하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유념을 하면서 알겠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벌써 쉬는 시간이 다 돼가네. 자, 그러면 조금만 보답시다. 자, 음원 부분은 솔직히 음원에 관련된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원 부분도 꼭 붙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먼저 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음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하는 역할은 낱말의 뜻을 구별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음원의 역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음운은 무엇의 단위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소리의 최소 단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음운은 소리의 단위이지 낱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의 단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음운은 바로 뭐다? 특징은 낱말에서 뜻을 구별해 주긴 하지만 뭐다?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스스로 뜻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어 같은 경우는 크게 분절 음운, 다른 음운과 쉽게 분리가 되는 음운이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비분절 음운, 다른 음운과 뭔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 음운이라고 해서 이걸 음소라고 해요. 음운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음소와 음소에서 앞글자를 따서 음운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음운은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그 국어에서 소리는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음향. 그렇죠. 음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말소리를 제외한 자연의 모든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연의 소리라고 하니까 뭐 새 짹짹거리고 물 졸졸 흐르고 이것만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자동차 붕붕거리는 소리, 그치?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링 하고 돌아가는 소리, 즉 사람의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가 다 사실은 음향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음성과 음운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음성은 바로 뭐냐?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이거는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음운은 사람이 뇌를 통해 동일하게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해도 조금 아리까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봅시다. 자, 뇌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너무 잘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네. 뇌가 여기에 블룩블룩블룩블룩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선생님이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하고 약간은 크고 강하게 이렇게 소리를 하겠죠. 네. 그럼 지우가 기억해봐. 기억. 그렇죠. 기억하면은 약간 낮으면서 강한 소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어떤 사람은 뭐 기억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자, 이 기억 소리가 다 똑같이 들립니까?
다르죠. 그렇지. 사람마다 발음하는 기억의 발음은 다 달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음성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기억이라고 하든지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뭘 떠올립니까? 이걸 또. 그렇지. 요 기억자를 떠올릴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요 머리에 떠오르는 요게 바로 의문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발음하는 소리는 다르지만 어때?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똑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는 게 바로 의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의문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어떤 높낮이로 어떤 길이로 어떻게 발음을 하든지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아 요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의문이 실제적인 소리였다면 어때? 내가 기억하는 거랑 지우가 기억하는 거랑 다르게 인식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기억의 모습이 확실해지지 않겠죠. 그렇지?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실제 발음하는 소리가 아니라 의문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네. 안 되면 다시 질문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문에 의한 의미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진짜로 의문이 낱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가? 라는 거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보면 물과 불은 어때요? 자, 초성이 미음이냐 비읍이냐만 다르고 중성은 우고 종성은 리을로 다 똑같죠. 네. 그럼 이 두 개의 단어는 뭐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다? 초성. 그치. 초성에 의해서 의미가 구분이 된 겁니다. 그쵸? 강과 공도. 초성은 기음으로 똑같고 종성은 이음으로 똑같은데 중성이 아냐 오냐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역시 중성에 의해서 의미가 구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밥과 밤도 역시 어때? 초성은 비읍이고 중성은 아로 똑같은데 종성이 비읍이냐 미음이냐에 따라서 낱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종성에 의해서 의미가 구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눈과 눈도 역시 마찬가지. 초성, 중성, 종성은 다 똑같은데 소리의 길이만 달라져가지고 두 개의 뜻이 달라져 버렸죠. 그렇죠? 즉 소리의 길이에 의해서도 우리 국어에서는 낱말의 의미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다? 초성, 중성, 종성, 소리의 길이에 의해서 의미가 구분된다. 이 말은 이꼴 의문은 낱말의 의미를 구분해 준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그 과정에서 시험에 단골로 잘 나오는 뭡니까? 최소 대입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넘어가지 말고 15페이지 옆에 보도록 합시다. 네. 고등심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음어는 낱말의 의미를 구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이라는 거 방금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몇몇 단어들은 바로 뭐다? 단 하나의 음운만이 차이가 생겨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 이런 낱말들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위에를 보면은 달과 말은 초성이 디귿이냐 미음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낱말의 쌍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밑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자, 최소 대립상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필기를 한번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밑에다 하나 필기합시다. 최소 대립상의 특징. 그렇죠? 네. 자, 첫 번째로 자, 반드시 한 음절로 된 낱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음절, 3음절짜리 최소 대입상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예인데 대표적으로 소리하고 쉬리 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런데도 역시 한 개, 모음, 오냐, 위냐에 따라서 이제 최소 대입상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음절로 된 낱말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최소 대입상 관계도 존재를 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자, 최소 대입상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데, 알겠지? 자, 반드시 두 낱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둘 이상의 낱말과 최소 대입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달, 딸, 탈, 말, 발, 그렇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단어가 최소 대입상 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세 번째. 그렇죠? 자, 요 세 번째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세 번째. 자, 초성에 이응이 오는 경우는 그렇죠? 초성에 의한 최소 대립상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최소 대립상 관계의 낱말들은 음문수가 동일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자, 달과 R은 최소 대립상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음운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 R, 아니, 달. 리을, 음운으로 나누면 전부 다.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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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리을이죠. 그쵸? 네. 근데 R은 이응, 아니죠.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쵸. 바로 아와 리을. 이러니까 당연히 최소 대입상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운수가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제일 학생들이 자꾸 착각해서 함정에 빠지기 좋은 거니까 요 세 번째는 꼭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죠? 딱 필기해서 들어갑시다.
자, 변이형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 대입상 관계는 요 부분만 조심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최소 대입상 문제도 공공연하게 굉장히 가끔 아주 모의고사 같은 데 등장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저 추가되는 내용으로 바로 변이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변이음. 자, 내용을 보면은 의문이 낱말의 의미를 구분해 주기는 하지만 언어마다 의문 체계는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문의 차이는 바로 뭐다?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의문으로 취급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의미 병변에 기여하지 그렇지 못하는 의문이 바로 뭐다? 변이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세상에는 굉장히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언어에서라도 의미 변별을 기여하는 의문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한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라면 이 변화를 인식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의 구강 구조나 청각 구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모두 다 언어 체계에 집어넣으면 언어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각 언어 체계마다 사용하는 의문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의문이 존재를 해요. 알겠죠? 이럴 때 사용하지 않는 의문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변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기라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그렇죠? 고기라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 고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렇지? 자,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죠? 한국에서는, 자, 이거를 의문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기억. 그렇죠? 기역, 오. 그 다음에 오, 기억. 기역, 이. 이,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렇죠? 네. 자,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한국 사람은 고 할 때 기역과 기 할 때 기역을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다른 소리로 인식한다. 같은 소리. 그쵸? 한국인들은 요거를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고기라는 말을 들려주고 이거를 자신들의 그 로마자로서 철자로 표기를 해봐라. 의문을 표기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고기를 코기 요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요 두 개, 고의 기역과 기의 기역을 어떻게 인식한다? 다르게. 그렇지. 다른 소리로 인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실 이 차이는 영어와 국어의 그 자음 체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는 뭐 필기할 필요는 없어, 얘니까.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음 체계가 무성 파열과 유성 파열 이렇게 두 개로만 나뉩니다. 얘네는 그냥 떨리냐 안 떨리냐로만 구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자음 체계를 3중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3중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어에서는 떨리고 안 떨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기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물론 영어에서도 기억 같은 경우는 무성 파열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 무성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무성음도 유성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뭐냐? 모음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울림소리입니다. 모음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고기할 때 기자가 바로 뭐야? 기억이 무성음이라고 하더라도 유성음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떨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목 성대가 그치? 자, 원래 고기를 발음하려면 안 떨리다 떨리다 안 떨리다 떨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목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매우 짧은 순간에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목은 그냥 간편하게 무성 유성 무성 유성이 되면 처음 무성만 안 떨리고 그냥 두 번째 무성까지 다 떨어버립니다. 유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두 번째 요 기억은 유성음으로 바뀌네? 그러니까 G로 적어야지. 유성 파열로 적어야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야? 무성 파열과 유성 파열은 영어에서 뭡니까? 의미 변별을 하는 의문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얘도 의문으로 인정이 가능한 애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무성 파열, 유성 파열을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렇지, 안 하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어한테는 뭐다? 해당 없어요. 그렇죠. 한국어에서 변이음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꾸로도 똑같아요. 참 재밌는 게. 알겠죠? 외국 사람한테 달, 딸, 탈 하잖아요. 그렇죠? 구분 못해요. 알겠습니까? 진짜요? 네, 구분 못합니다. 특히 딸과 탈을 구분 못해요. 알겠습니다. 딸이랑 탈을 구분 못해요. 얘네들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바로 뭐다? 얘네는 바로 영어에서 변이음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는 의문이지만 우리 언어 체계에 없기 때문에 우리 언어 체계에서는 의미 변별하지 못하는 의문을 우리는 이렇게 변이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언어 체계에 따라서 의문으로 인식되는 것과 인식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문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다른 언어에 존재하면 이게 의문이기는 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변별, 그냥 간단하게 의미를 해석하면은 의미 변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의문을 우리는 변이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그럼 본격적으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좀 내일 체육대회